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정의학과에서 양성환입니다. 저는 범죄학자 박미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안우영입니다. 사실 이렇게 의사, 그리고 심리학자, 그리고 저 이렇게 범죄학자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범죄 문제를 좀 해결할 때, 이 조합이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필요한 조합인데 자리가 없었다 이런 생각을 좀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조합으로 어떤 이야기를 좀 이끌어갈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기대됩니다. 불법적인 강력한 약을 쓰면 뇌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그 단계는 중독인 거죠. 마약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강박 상태에 마약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모든 것을 잃게 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어느 분께서 먼저 시작하면 좋을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처음에 이제 마약류에 관심을 가진 게 저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뭐 켄싱턴 좀비거리. 근데 이제 그렇게 영상을 접하다 큰일이구나. 미국 문제가 심각한데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환자가 온 거죠, 저한테. 예. 와서는 딱 대놓고 얘기해요. 이 약을 달라. 근데 그 약이 사실 수면제였어요. 수면제 같은 걸 처방받으러 오는 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수면제가 불법 마약류는 아니고. 그게요. 수면제, 신경안정제 같은 약은 마약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설명드릴 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의사가 처방하는 약물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의사가 처방하는 약물을 오남용하는. 네. 그러니까 뭐 불법적으로 산다거나 불면증이 없는데도 그런 약들을 먹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로는 아예 불법적인 약물, 의사 처방이 없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먼저 알고 설명하는 게 조금 이해하시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의사로서도 좀 부끄러운 면들이 좀 있는데, 왜냐면 같은 의사인데 불법적으로 처방하는 경우가 사실은 조금 있었고, 그 프로포폴 우유주사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쓰거든요. 어떨 때 하냐면 우리가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 받을 때도 쓰고, 뭐 간단한 피부과 미용 성형 시술을 할 때도 쓰고, 그렇게 쓰는데 2011년도에 그에 관해서 프로포폴 중독이 되는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사람들이 저도 뭐 내시경을 받았는데 잠을 못 잤는데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라고 하면서 무조건 수면 마취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조건이 내시경을 받는 게 아니고 수면 마취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경우는 뭐 불면증이 있어서 수면제를 처방하거나 불안이 있어서 신경안정제를 줬는데, 불안하고 초조해서 수면제 자려고 먹었는데 보통은 효과 나타나는데 10분, 30분인데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보통 그런 경우는 환자가 알아서 약을 먹어요. 한 알 먹다가 잠이 안 오네, 불안한데 빨리 자야지, 두 알 먹고. 평소엔 한 알 갖고 됐는데. 그렇죠. 심지어는 저는 이제 졸피뎀 같은 경우는 10알까지, 열알이요? 예, 수면제인 졸피뎀을 10알까지 먹는 환자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임의로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중독에 빠지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럼 프로포폴이나 수면제를 처방받은 것보다 더 많이 임의적으로 이제 그 자기가 복용하는 것이 이런 마약 중독 같은 것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단계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그런 약을 한번 쓰면은 당장 급하기 때문에 그 약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 약이 없으면 다른 약도 원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구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불법적인 강력한 약을 쓰면 아예 그거는 이제 뇌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홍수가 났다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홍수가 한번 싹 나버리면 머릿속에 다른 길이 싹 뚫려버리거든요. 그럼 이제는 그런 원래 길 말고 그 길로만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원래 길로 돌아가라 하고는 거는 말로만 해서는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오남용이라는 게 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도 오남용이 되면은 이제 마약 사범이 될 수 있다라는 이 포인트가 전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다이어트 약 관련해서 대부분 보면 그 약들이 중추신경 항문제인데 3개월만 처방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3개월 처방하면 한 5kg 정도, 10kg 빠지거든요. 그럼 환자가 더 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의사는 이 정도면 됐고 이제는 끊으셔야 된다 하면 다른 병원. 그때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보통은 효과가 없거든요. 한 알로 안 먹어요. 두 알을 먹고, 세 알을 먹다 보니까 결국 그 약 자체의 부작용이 환각이나 환청이 좀 있다 보니까
다이어트 약을 먹다가 환각을 느껴서 교통사고를 내는 그 자체 약 자체가 마약류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의사와 상담해서 조절해서 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 한 번의 복용으로도 중독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보통은 이제 필로폰 같은 경우가 가장 센 약인데 우리가 핸드폰을 충전할 때 220볼트에 충전하는데 그거는 그냥 10,000볼트에 충전한다고 생각해요. 아, 예. 그러면 그 한 번으로 전기가 보통 불나거나 합선되거나 고장이 나는 것처럼 우리 뇌 자체의 구조가 패스웨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류는 위험하다는 거고 약을 어떤 경로든 천천히 중독이 되든 한 번에 강한 약으로 뇌 경로가 싹 바뀌면 순간 그때는 이제 다른 길이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무조건 이 길로 이 약만 찾게 되는 경우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게 그 단계는 중독인 거죠. 아까 수면제나 이제 처방받던 약도 처음엔 어떻게 보면 의사 선생님 처방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그럼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태로 되게 되는 거죠. 많은 중독된 사람들이 그렇게 금단 증상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똥이 마렵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초조하고 불안하고 식은땀이 막 엄청 나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죠.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먹는 거, 뭐 쉬는 거, 다른 사람의 눈치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로지 약을 해야 되고 악의 그런 지옥에 빠진 거예요. 그게 이제 중독이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개인의 의지,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벌레가 있다고 환각을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환청을 느끼고 대개는 어떤 사람은 교수님이 범죄자나 저를 해치러 온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카그라스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정신조차 부러진 거죠, 어딘가. 그럼 그거를 어떻게 의지로 극복해라 이런 건 안 됩니다. 실제로 마약하는 사람들은 아파서 그 고통을 참지 못해서 하는 거지 쾌락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로지 통증, 고통을 극복하는 건 그거밖에 없고 근데 단점이 뭐다? 내성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1에서 2, 2에서 10, 3에서 4 점점 증가하면서 내성 생기고 금당 생기고 그럼 더 많은 약을 쓰게 되고 해서 악순환에 빠져버리는 거죠. 제가 한번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그 마약류 범죄백서에서 마약류 사범의 직업을 사실 분류해서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마약, 대마류, 향정을 모두 포함한 마약류 사범 중에서 회사원의 수가 상당해요. 2018년 자료를 보면 회사원의 수가 500명대예요. 534명이었는데 이 5년 사이에 3배가량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어떠한 경로로 마약을 접하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약을 할래하고 마약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경우 액상 담배는 흡연자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좋은 거 있는데 너도 한번 해볼래? 그러면 호기심에 그래 새로운 거 있다고? 나도 한번 해볼래? 호기심이나 주변의 권유로 시작됩니다. 그냥 뭐 새로운 거다, 그냥 내가 먹던 약이다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마약 자체라는 걸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죠 쉽게. 실제로 통계에서도 대부분 호기심, 권유, 파는 사람도 그 경로도 대부분 지인과 친구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약 중독의 경로랑 실제 마약 중독의 경로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제가 그냥 옆에서 꺼내서 야 이거 나 먹는 건데 너도 먹어볼래? 야 좋은 거야. 내가 피는 건데 야 너도 한번 펴볼래? 좋은 거야? 그래?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겠네요. 친구를 조심해야 돼.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친구 따라 마약하거든요. 의정부 주유소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럼 그 사람이 왜 불을 지르나 보니까 액상 대마를 피는 친구가 너 한번 펴볼래? 하고 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폈는데 그걸 딱 피자마자 환각을 느낀 거죠. 막 누군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몸에 불을 지른 거예요, 주위에서. 사실 마약은 제일 처음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주위의 친구는 이미 중독자라서 상당히 고용량의 약을 또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분도 알 수 없는 데다가 먹다 보면 처음에 호흡마비, 환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거나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환각제 같은 경우, LSD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이미 합격하고
가기로 되어 있었던 19살 학생이 있었는데 친구랑 이제 둘이서 기분이 좋으니까 이제 LSD를 한번 했었어요. 이제 집에 이모가 놀러 왔는데 이모가 외계인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를 해치러. 환각을 느끼다 보니까 이모를 살해하고 그걸 말리던 엄마까지 살해한. 일반적으로 의사가 처방하는 약물도 절대로 자기가 처방받은 약물을 남에게 주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신경 안정제 수면제 같은 경우는 단순히 똑같은 증상, 너도 잠이 안 와 먹거나 너도 불안하니까 이거 먹을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절대로 안 되고. 정말 큰일 날 수 있겠네요. 호기심과 그리고 무지라는 키워드 두 개가 딱 떠오르는데요.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호기심, 그리고 법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무지는 결과적으로 범죄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모든 사람들이 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호기심, 그다음에 그 첫 번째 선을 안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